자, 또 보실까요? 네. 거기 33페이지 보시면 대지와 적용이 있죠? 우리 교재 이제 3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볼게요. 자, 전 이거 볼 때마다, 나중에 집 지으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가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인데요. 저도. 네.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집을 짓게 되면, 자, 적용을 어떻게 할까? 이거 보는데, 일단, 자, 원칙이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적용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가 일단 조건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자, 적용 의무가 있다. 예외, 그러면 적용 의무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산속에 이제 녹지지역이에요. 산속에 이제 집 짓는데 거기에 적용할 필요 없죠. 그래서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은 적용할 필요 없다. 두 번째, 공장. 자,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그 공장, 이제 작은 공장이죠. 작은 공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 의무가 없다. 적용 의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성의 수원반도체 혹시 가보셨어요? 삼성의 수원반도체 이런 데 가보면 공장 되게 크잖아요. 반도체 공장. 거기에는 적용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거긴 크니까. 근데 여기는 1500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이니까 바닥면적 합계죠.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니까 1500제곱미터면 굉장히 작은 건데 공장치고는 작은 거죠. 이런 경우라면 적용 의무 없다. 그리고 축사의 경우에도 이제 적용 의무 없습니다. 뭐 돼지 기르고 소 기르고 뭐 이러는데 이런 지역에는 이제 그 적용 의무 없죠. 그 짐승 변 가운데 가장 독한 게 제가 볼 때는 돼지 같아요. 돼지 옛날에 저희 집에서 그 돼지를 기르었는데 돼지장 옆에 큰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시골에 이제 그 거름한다고 동물 변 같은 거 이렇게 소엑스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크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보통 보면은 3년 이상 묵히거든요. 한 5년 정도 묵혀요. 그리고 거름을 쓰려면. 그리고 10년 이상 묵혀요. 여기에 소 변만 넣는 게 아니라, 별얘기 다 하죠. 소 변만 넣는 게 아니라 이게 풀이랑 같이 돼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계속 묵혀놓거든요. 근데 이제 한 3년 이상 묵혀 이거 쓸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한 5년, 7년? 이렇게 묵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밭에다 거름 주는데, 돼지 X는 밭에다 못 줘요. 농작물이 다 죽어요. 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축사, 아무튼 지금 적용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축사 옆에는 적용 의무 없습니다.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이제 가설 건축물이죠. 가설 건축물이니까 이제 금방 지었다가 금방 허무는 그런 건축물이 됐는데 이런 거에도 적용 의무 없다. 임시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그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자, 물류시설. 여기에도 적용 의무 없다. 자, 그런데 그리고 밑에 6번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건축물. 자, 이런 지역도 그 적용 의무가 없다. 지금 보면 우리가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 말은 지금 도시지역이 아닌 거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그 자연적인 어떤 나무나 풀, 그러니까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경우에는 그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적용 의무가 있다. 이거 보시고요. 그 예외적으로 적용 의무가 없는 거, 자, 그 녹지지역 안에 공장, 그리고 축사, 가설건축물, 물류시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해서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앞에 녹공축, 그 다음에 가물, 관농자 해서 녹공축, 가물, 관농자 해서 그냥 의미 없는데요. 외우세요.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죠. 이거 우리 교재 3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하시고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도로는 기본적으로 소요폭이 얼마죠?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은 도로는 기본적으로 소요폭이 4m를 요합니다. 도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4m가 있어야 돼요. 4m가 돼야 돼요. 도로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만약에 여기 이제 대지인데 도로를 벗어나서 도로와 상관없이 땅이 존재하면 그걸 우리가 맹지라고 했습니다. 맹지, 바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지예요. 대지는 이렇게 도로에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럼 몇 미터가 인접해 있어야 되냐? 최소한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요 인접한 게 최소한 요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가 2m 이상 인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이걸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까요?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있으면 이게 대지예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최소한 요 인접 넓이가 요 부분이 2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인접한 대지 최소한 2m 이상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하나 이제 그 또 조건이 또 하나 붙어요. 만약에 이 대지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대지 모양에 따라서 대개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대지 안에. 근데 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 도로가 해당 도로가 6m 이상이어야 되고요. 6m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 연접한 부분이 4m 이상이어야 됩니다. 4m 이상. 그래서 바닥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면 그냥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연접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건축물이 있는데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3번이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도로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 옆에 이쪽에 요만큼의 이제 여기 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지가 있어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에 이제 이렇게 건축선이 존재합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에 인접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이 건축선인데 도로에 인접한 그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이 이제 건축선이 됩니다. 건축선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거는 도로의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높이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요만큼 이제 4.5m예요. 4.5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건축물이 어떻게 위치하느냐. 여기 빨간 선 건축선이니까 건축선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건축물이 이렇게 위치할 수 있어요. 이 지상에서는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하에서는 이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는. 건축선이 빨간색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는 건축선을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하 시설물은. 그런데 지상에서는 이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입면도고요.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바로 붙어갖고 건축물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선을 지정한다고요. 건축선을 지정해 주는데 요거를 이제 인면도로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이 요게 이제 건축물이에요. 파란색이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이 지하 건축물은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출입구나 창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입구를 딱 열었어요. 1층에 출입구를 열고 2층에도 이렇게 창문 같은 거를 열었는데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 열었는데 건축선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4.5m가 넘었다. 여기가 만약에 4.5m다. 이 건축물이 더 높은데 4.5m다라고 하면 4.5m는 건축선을 4.5m 이상에서는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럭 높이가 큰 차가 다니는 높이가 4.5m 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4.5m를 넘어갔을 때는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을 넘어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m 미만에서는 건축선을 지상에서는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하는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지하에서는 이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5m가 넘는 경우에도 건축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인 거예요. 자, 그게 3번하고 4번 이야기예요. 3번이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지표 아래, 땅 아래에는 지금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보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에 있는 출입구,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상부터죠. 지상부터 4.5m까지는 창문을 열거나 출입구를 열었을 때 이 건축선을 건드리면 안 돼요. 건축선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지하나 4.5m를 넘어간 경우에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하나가 빠진 거, 저기 막다른 도로 하나 좀 볼까요?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가끔 보면 왜 이런 건축물 있죠. 여기 갑자기 이게 골목이에요. 여기 골목인데 이 안으로 사람이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여기 저기 끝에 보면 집 하나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데요. 요 길이 제한이 있어요. 길이 제한하고 길이를 L이라고 놓고 그리고 여기 도로 그 막다른 이 골목의 폭 여기 도로 폭의 제한이 있습니다. 길이하고 도로 너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이제 길이요. 10m 미만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0m 이상, 35m 미만, 그리고 35m 이상인 경우, 이 도로의 길이요. 이 L이 지금 10m 미만짜리가 있고 10m 이상, 35m 미만이 있고 35m 그 이상짜리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 도로의 폭, 여기 폭. 이 막다른 골목의 폭은 얼마나 되는 거냐? 자, 10m 미만이라면 자, 2m 이상이어야 된다. 10m 이상 35m 미만이라면 3m 이상이어야 된다. 35m 이상이라면 6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236. 자, 도로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 너비가 2m, 3m, 6m 이상, 이렇게 이상이어야 된다. 2m 이상, 3m 이상, 그리고 6m 이상일 것을 요한다. 자, 요 길이가 10m 미만이라면 이 폭이 2m만 넘으면 된다. 10m가 넘는데 35m 미만이다. 그러면 3m 이상이어야 된다. 35m 이상이라면 6m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거 하나 추가해서 좀 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갈게요. 거기 보시면 34페이지 보시면 공개공지가 나와 있죠. 교재는 374페이지에 있어요. 이 공개공지가 거기 뭐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서 공개공지 나왔는데 공개공지는 소규모 휴식시설을 말합니다. 소규모 휴식시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별표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공터입니다. 공터. 소규모 휴식시설이니까 공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끝에 보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 자, 이게 여기 이런 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준상준, 시험에 나왔던 건 여태까지 자, 앞글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해서 일준상준. 자,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근데 이제 도시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준상준도 동그라미 하나 하세요. 자, 일준상준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 안에 바닥면적 확대, 연면 확대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용도로 들어오는 건축물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자,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큰 거죠. 문화 집회시설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은 필요하다는 거죠. 판매시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업무, 그리고 숙박, 종교, 운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엔드 조건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상업, 공업 지역, 그리고 도시화가 가능한 지역에서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규모로서 문화, 종교, 운수, 판매, 업무, 숙박, 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때는 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종교, 운수,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업숙하라.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업숙하라. 엄숙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업숙하라. 자,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종교, 운수,
종교 운수, 문화, 판매, 그리고 업무,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모든 지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준상준이죠. 일준상준도예요.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지역이고 그리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이런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종교 운수, 문화, 판매, 그리고 업무, 숙박에 관한 시설물들이 들어올 때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자, 확보 면적을 볼게요. 밑에. 자, 일단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존축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설치 기준을 보시면 거기 반가로 1번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건 일반적인 사안이죠. 그게 외울 건 아니고요. 두 번째,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파고라는 정자입니다. 정자. 사람들 그냥 앉아가지고 더위 피할 수 있는 데 있죠. 정자를 파고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공지 설치할 때는 지금 건축조례를 정하는 파고라 등 이런 것들 설치하라. 그리고 자, 공개공지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법 적용을 완화시켜 주겠다. 어떻게 완화시켜 줄 거냐? 자, 두 번째 줄이요.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건 이제 첫 번째 지정한 건 용도 지역이었잖아요. 용도 지역으로 결정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자동으로 따라 붙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겠다. 그러면 더 뚱뚱한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더 높은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공개공지 설치하면. 자, 그런데 그럼 얼마큼 완화해 줄 거냐? 거기 밑에 보면 방가로 1번하고 방가로 2번이요. 자,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20%까지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이제 그 해당 지역이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12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높이 더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적률은 이제 크게 짓는 거죠. 높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옆으로 뚱뚱하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자,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제 완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어떤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높이 제한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반가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적률의 1.2배, 그리고 높이 기준의 1.2배까지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완화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교재 여기서 지금 서브노트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미리 먼저 하면 건축선이 있어요. 자, 건축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교재는 378페이지에 건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보고 가도록 하죠. 건축선이요. 건축선. 우리가 아까 이게 건축선 이렇게 뭐 빨갛게 이렇게 표시됐는데 이 건축선의 정의가 뭐냐?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그래요. 건축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건축물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건축선이죠. 말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선이에요. 요거 자체는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요. 일반 개념이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선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보면 아까 도로는 최소한의 폭이 얼마였죠? 도로의 폭은 최소한 4m. 그렇죠? 도로 폭도 4m고요. 건축 하나의 층고도 4m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4m가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도로가 이렇게 4m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도로의 폭이 3m예요. 이렇게 3m인데 그 옆에 여기 내 땅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대지예요. 땅이에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전체에 대해서 건축물 다 지을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지금 도로의 폭은 기본적으로 최소가 4m라 그랬죠? 4m인데 그러면 내 땅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1m 그냥 깎아먹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도로의 중심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의 중심선인데 자,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도로의 폭이 모자라는 경우. 도로의 폭이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경우. 도로의 폭이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 도로는 기본적으로 4m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도로가 3m잖아요. 그럼 1m가 모자르죠. 이런 경우에 건축선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그거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m) 후퇴합니다. 2분의 1씩 후퇴한다.
자,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씩 후퇴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얘가 도로가 지금 3m니까 필요한 게 1m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m가 필요하니까 도로의 중심선이 있으면 여기로부터 지금 1m가 필요한 거니까 1m의 2분의 1이면 50cm죠. 그러니까 50cm씩 더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더 나가서 그러면 자, 새로운 건축선이 이게 이제 건축선이 만들어지는데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요만큼 이제 나가는 거니까 요만큼이 이제 50cm죠. 50cm니까 이거 건축에서 메타로 하니까 0.5m. 그렇죠? 0.5m가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서도 자, 이쪽에도 분명히 어떤 땅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쪽에도 어떤 대지가 있을 텐데 이 대지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건축선을 지정하라. 건축선을 지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0.5m 후퇴한다. 0.5m 후퇴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지금은 양쪽에 다 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의 폭이 소요 너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양쪽에 2분의 1씩 그냥 필요한 너비만큼 나가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도로의 한쪽에 철도, 뭐 하천, 그 다음에, 네, 어떤 선생님이 전화 오셨습니다. 경사지, 뭐 낭떠러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갈 거냐. 만약에 이쪽에 낭떠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일로 건축선을 못 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두 번째 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폭이 지금 도로의 소요 너비가 지금 너비가 3m예요. 도로가 3m짜리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철도가 있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철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기가 철도가 있거나 또는 여기에 막 하천 이렇게 막 물이 흘러요. 여기 하천이 있거나 또는 여기가 아주 낭떠러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내 땅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자, 요쪽.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 도로의 한쪽에 철도, 하천, 경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경사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 거리로 필요 너비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수평 거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건축선이요. 그럼 얘가 지금 필요한 게 지금 도로가 3m니까 요 지점, 도로 경사지 도로, 또는 철도가 있는 쪽, 이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필요 너비는 1m죠? 1m만큼 이렇게 이동합니다. 요만큼이 지금 1m가 되는 거예요. 1m만큼 이동을 해서, 자, 여기에 이제 건축선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선을 지정합니다. 자, 이제 건축물이 그러면 이 앞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건축물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죠.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지금 건축선 안쪽으로, 이쪽으로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요렇게 경사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필요 너비만큼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너비만큼 이동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세 번째는 이제 가각전제인데요. 우리 모퉁이, 차 타고 이렇게 모퉁이 돌다 보면은 뭐 이런 경우 있죠. T자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5m예요. 그리고 여기 도로는 4m예요. 4m인데 지금 내 땅이 대지가 이만큼 있어요. 여기가 대지. 되게 좋은 땅이죠. 이런 땅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도 사람이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주로 이런 데 약국 많잖아요, 약국. 약국, 병원 이런 데 되게, 예.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차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여기 모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깎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 어떻게 지을 거냐? 가각전제 미리 하라는 거죠. 가각전제.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2m를 깎아버립니다. 2m. 그래서, 자, 여기 차가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거니까, 회전 반경을 고려해가지고, 여기 2m 해서 이렇게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각전제라고 합니다. 가각전제. 각 도로폭마다 깎아버리는 양이 틀려요. 깎아버리는 양이 틀린데, 이 가각전제를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위치에다가 건축물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각전제. 뭐 5m, 4m가 가장 많이 나와요. 5m, 4m짜리 도로가 나오면 2m 잘라버린 겁니다. 나머지도 똑같아요. 다 2m예요. 거의 답은. 그래서 2m짜리로 가각전제 한다. 이게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요. 자,
자, 그리고 이제 35페이지 갈게요. 35페이지 보시면, 지역 및 지구 안에 건축물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 교재 어디 나와 있냐면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걸치는 경우인데, 원칙 볼게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자,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땅이에요. 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대지가 있고,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이제, 이만큼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주거지역으로 잡혀 있다. 주거지역으로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쪽 대지에, 요 대지가 이제 흰색이었잖아요. 흰색 대지의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을 점령당했죠. 이 대지가, 주거지역에. 요 빨간색이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이 요만큼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지가, 기본적으로, 요게 요만큼이 지금 대지인데, 땅인데, 요게 얘가 절반 이상을 점령당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한 지역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는,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의 해당 사항이 아니잖아요. 요만큼은 주거지역의 해당 사항이 아닌데도 요 지역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주거지역의 규정을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자,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자,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미관지구는 장독대 하나 못 움직이는 지구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지구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아까 지금 주거지역이라고 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까 했던 거랑. 여기가 만약에 미관지구다. 여기 빨간색이 지금 미관지구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미관지구로 잡혀 있으면 여기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관지구의 적용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 나머지 요 부분은 미관지구 벗어난 거니까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이 지역도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어떤 대지든지 과반 이상을 차지한 지역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관지구라면 과반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다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미관지구가 요만큼만 들어왔어요. 여기가 미관지구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도 다 미관지구 규정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관지구가 되게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독대 못 움직이는 동네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 그 밖에 그 구역에 걸쳐 있다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미관지구나 방화지구.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긴 게 방화지구인데, 방화지구도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돼 있다면 그 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지금 볼게요.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빨간색이 지금 방화지구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방화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원칙적으로 방화지구에 적용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관지구가 제일 센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방화지구인데,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다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하나가, 방화지구는 하나가 예외가 있어서, 만약에 방화지구가 아닌 지역의 이 부분에 방화벽 같은 게 설치되어 있다. 방화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화벽이 있으니까. 방화벽을 믿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화벽이 있다면, 이렇게 방화벽이 있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노란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화벽이 없으면 다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받는데, 방화벽이 있으면 막아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미관지구가 가장 세다. 두 번째가 방화지구다. 근데 방화지구는 방화벽이 있으면 불 막아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방화지구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자, 네 번째 볼게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자, 각각 적용한다. 각각 적용한다.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땅이 지금 요렇게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겹쳤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녹지 지역의 규정을 적용을 받겠죠. 녹지 지역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게 아닌 지역은 녹지 지역이 아니니까 녹지 지역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 이런 게 이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자. 근데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관,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2, 3의 규정을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녹지 지역 안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런데 자, 그래서 처음에 지정한 어떤 지역이 녹지 지역 아니에요. 녹지 지역 안에 이제 그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방화나 미관 지구의 규정이 걸친다. 어떤 지역에 이제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설정되는데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지역에는 하나의 지역,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 위에는 하나의 지역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이렇게 설정이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설정이 된 건데 지구 같은 경우는 겹쳐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용도 지구는 이렇게 여러 개가 중첩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중첩이라는 게 이렇게 A라는 용도 지구가 있고 B라는 용도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둘이 겹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녹지 지역이 일단 이렇게 설정되는데 요만큼의 예를 들어서 방화지구가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방화지구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방화지구가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만 방화지구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나머지 이게 방화벽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시켜라 이 건축물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붙어요. 만약에 이게 방화지구가 되면서 미관지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겹쳐도 상관없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미관지구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 원래 이제 미관지구 가장 힘이 세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미관지구의 규정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 이 부분 지금 얘나 그리고 이 부분 당연히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방화벽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화지구 이 땅은 방화지구와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땅은 정말 이거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 정말 환장을 노릇이에요. 방화지구와 미관지구의 규정을 다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뭐 나무 말뚝 하나 못 박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는. 미관지구가 가장 세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미관지구와 방화지구 규정을 더 적용시킨다. 그런 얘기가 지금 4번이고요. 자, 밑에 2번이요. 건폐율 용적률이 나왔죠. 자,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계법 기준에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계법 안에 우리 용도 지역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용도 지역 안에 용적률 건폐율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다만 건축법, 개별 법규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자, 밑에 대지의 분할 제한 보겠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를 잘라먹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로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대지예요. 땅인데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땅 소유자가 보니까 이쪽 땅은 안 써먹고 있거든요. 이거 잘라가지고 팔아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왜 그래요? 아까 우리 배운 거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2m.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자르려면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만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2m가 접해 있어야 돼요. 2m. 그래서 요 땅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노란색 빗금치 부분, 요 부분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라가지고. 근데 잘라가지고 팔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을 그냥 막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지의 분할 면적이거든요. 지금 하는 게 대지의 분할 면적인데 대지를 분할했을 때 잘랐을 때 그 최소 면적을 알아보는 거예요. 최소 면적. 그래서 주거 지역이 있고요, 상업 지역이 있고요, 공업 지역이 있고요,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녹지, 그리고 기타 지역,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60제곱미터죠. 6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상업은 150제곱미터, 공업도 150제곱미터, 그리고 녹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입니다. 200제곱미터. 그리고 기타는 이제 60제곱미터인데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땅 잘라서 파는데 땅을 요렇게 잘라서 요 부분만 팔 수 있는데 요 지역이 요 땅이 지금 주거 지역 아니라면 최소한 여기 빗금친 부분 요 부분 잘라서 파는데 요게 60제곱미터 이상일 때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 지역 자체가 여기가 다 주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 안에 지금 내 땅을 내가 잘라서 팔려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이게 최소 면적이 60제곱 잘랐을 때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잘라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이 상업적이다라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잘랐을 때 잘라고 남은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업도 마찬가지로 15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녹지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자르고 남았을 때 200제곱미터인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 자르는 게 아니고. 기타도 60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지금 35페이지 하단에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주거준 60제곱미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상업은 150, 공업은 150, 녹지 200제곱미터.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 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관농자예요. 관농자. 자, 관농자는 60제곱미터입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갑이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도로고요. 여기 대지예요. 대지인데 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래요. 이거 자를 수 있어요? 못 잘라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잘랐을 때 최소 면적이 지금 어떤 지역이든지 60제곱미터잖아요. 60제곱미터니까 만약에 이거 자르면 60하고 40으로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럼 40이 나오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12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자를 수는 있겠죠. 60이 되니까. 최소한 120이 되면 자를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근데 그것도 이제 조건이 또 하나가 붙어 있죠. 2m 이상도 잘랐을 때 2m 이상 다 접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120이면 뭐 이렇게 잘라먹으면 상관없겠죠. 여기 60하고 여기 60 해가지고 이렇게는 자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100제곱미터짜리라면 60, 40으로 잘라야 되는데 40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최소가 60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이.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 가시면 그래서 대지의 분할 제한을 외우세요. 그거 외우시고요. 5번에 가시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교재는 400페이지예요. 400페이지. 자, 거기 보면 자, 가로구역 높이 제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자, 가로구역은 뭐냐면 도로 이건 하나 도로예요. 자, 위에서 본 거예요. 도로예요. 도로죠. 그러니까 일단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있죠. 이게 도로고 이것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고 도로인데 도로 안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이게 가로구역이에요.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어디를 한 거죠? 5번. 5번.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교재 400페이지 나와있고, 가로구역 높이 제한 있죠. 자, 허가권자는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0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요 정도 하나 보세요. 조례로 정한다. 자, 지역자치법규가 이제 조례죠.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제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건 교재 4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 원칙을 보면, 전국 방향으로 경계선으로부터, 자, 높이 9m 이하의 그 건축물에는 1.5m 이상 띄고, 9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지금 건축하라.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요 선을 이제 인접대지의 경계선이라고 볼게요. 인접대지의 경계선.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북방향으로 할게요. 정북방향. 이거 별거 아닌데 계속 시험에 자꾸 나와가지고, 자, 이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북쪽인데, 이거 대지 경계선이 있고, 그러니까 남의 땅이에요. 여기는 갑소유 땅이고, 여기는 이제 을소유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갑의 땅, 을의 땅인데, 이쪽이 북쪽인 거예요. 북쪽인데, 갑이 지금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을 여기 짓는데, 갑이 짓는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인 거예요. 9m 이하. 9m 이하라면, 북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일조권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이 이격거리가 최소한 1.5m 이상 되게 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남의 땅에,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남의 땅에 붙여서 1.5m 안으로 들어와서 짓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가서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띄어서 그래서 1.5m 지어라. 그런데 건축물이 얘가 건축물을 짓는데 이 건축물의 높이가 두 번째는 9m를 초과하는 거예요. 9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건축물의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자, 여기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m가 안 되면 1.5m만 띄어라. 9m가 넘어가면 건축물 높이가 있을 테니 그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붙여서 짓지 마세요라고 하는 규정이죠. 자,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라. 9m 초과 건축물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원칙 정도만 좀 보세요. 거기에 높이 9m 이하,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2분의 1 이상 띄워서 건축하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36페이지요. 36페이지 보시면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 방법인데 일단 처음에 보면 대지 면적이 나와 있어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대지의 면적 계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수평 투영 면적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게 도로죠? 이게 도로예요. 도로인데 대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경사지에 있을 수가 있죠. 땅이 내 땅인데 경사지에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사 투영 면적이라고 해요. 대지에 이걸 경사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데 대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는 이 경사 투영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대지의 그 면적, 그걸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래서 요렇게 요게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 이거 삐뚤어졌나? 이것도? 자, 요걸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라 그래요. 그 대지를 이렇게 이 경사지 따라서 요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지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일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수평 투영 면적 요 부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실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일단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했었는데 도로가 대지 면적 계산해 보는 거예요. 도로가 3m짜리가 있어요. 도로는 4m가 원칙인 거죠. 3m 이상 돼야 돼요. 무조건 차가 통행해야 되니까. 그럼 3m짜리가 있는데, 자, 이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건 건축선이었어요. 그렇죠? 건축선인데, 지금 3m짜리 도로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다. 대지가 있는 경우에, 이쪽에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요. 또는 여기에 하천이 막 이렇게 흘러요. 또는 여기에 낭떠러지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이쪽의 면적을 예를 들어서, 요거를 30m라고 하고요. 요거를 20m라고 해볼까요? 20m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지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지 면적은 얼마냐? 자, 대지 면적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30 곱하기 20 해서 600일까요? 그렇게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봤던 건 건축선인데, 그래서 건축선을 먼저 본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3m니까 지금 보면 원래 이쪽에 뭐 하천이나 철도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쪽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반 나가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있으니까. 철도가 지나가고 하천이 지나가고 낭떠러지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쪽 우리가 계산 원래 얘네가 없다면 도로 중심선으로 이렇게 반반씩 이동하면 되는 거였는데 얘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쪽 하천이나 경사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평거리만큼 필요한 너비만큼 이동한다라 그랬죠. 도로가 지금 3m짜리니까 필요한 건 얼마예요? 1m가 필요하죠. 그래서 1m가 이만큼 이제 들어옵니다. 1m가 들어오면 지금 건축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축선이. 그쵸? 얘가 건축선이에요.
그러면 대지 면적은 지금 원래는 22에서 1m 들어오니까 이거 얼마예요? 19m. 그쵸?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만큼이 이제 대지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대지예요. 그러면 19m 곱하기 30, 그렇죠. 30m. 얼마입니까? 이거 0에다가 3구 27, 570인가요? 네. 570m 제곱이 되겠죠? 자, 대지 면적을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그러니까 건축선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건축선을 계산하고 대지 면적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칙은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 수평투영 면적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밑에 보면, 세 번째죠.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이다. 자, 바닥 면적을 보시면, 그리고 자, 건축 면적을 보면, 거기 또, 자, 외벽으로 둘러싸인 면적인데요. 일반적으로 건축의 면적이다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건축물을 보면, 건축물을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건축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거예요. 수평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면적 계산할 때는. 건축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박스로 보이겠죠. 박스로 보이는데, 건축물에 이렇게 외벽이 있을 거예요. 건축물에 외벽이 있겠죠. 지금 얘네가 건축물의 외벽이에요. 얘네가 외벽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이 외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외벽 사이에 중심선이 있어요. 외벽의 중심선. 여기도 이렇게 중심선이 있을 거고요. 여기 중심선. 이렇게 중심선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선.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치면 이쪽 중심선, 여기하고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파란색, 이 부분이 이제 바닥 면적이 되는 거예요. 바닥 면적. 건축물의 바닥 면적 계산할 때는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제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의 면적이다.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의 면적이다. 이렇게, 자, 이걸 건축 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바닥 면적 계산 3번입니다. 3번. 건축 면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볼게요.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주유소라 그랬죠? 주유소. 이거 주유소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름 넣으면서 여기 파주가 기름값이 좀 싼 것 같아요. 좀 싸죠? 딴 데보다. 예. 제가 지난번에 저기 역삼동에서 한번 넣고 제가 허걱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여기 항상 여기 올 때 기름 넣는데,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자, 주유소 하려고 그랬죠? 주유소 이렇게 오늘 아침에 기름 넣으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봤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거 얼마나 큰가? 되게 크더라고요. 주유소 가시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지붕만 있는 건축물 보셨어요? 지붕만 있는. 여기 보면, 여기 옆에 주유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주유기 총 여기 2개 있고, 차 여기 세우잖아요. 차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다 꼽아가지고 기름 넣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거.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뚜껑만 있는 거. 이게 이제 필로티 구조죠. 필로티 이렇게 기둥만 박아놓은 거를 이제 필로티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인데, 이 지붕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지붕,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거 되게 크더라고요. 이게 지붕만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의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냐, 바닥 면적 어떻게 산정하는 거냐, 그러면 1m씩 깎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1m 들어오고요. 이쪽에서도 1m 들어와요. 여기서도 1m 들어오고요. 여기서도 1m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 파란색 이 부분 1m씩 파고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이제 바닥 면적으로 본다. 바닥 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볼게요. 2번, 방가로 2번에서 주택의 발코니든 건축물의 노대는 발코니라고 그냥 기억을 하세요. 노대. 자, 제가 이거 사전에도 찾아봤는데
특별한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노대, 발코니라고 보세요. 주택의 발코니든, 그러니까 동어 반복인데 주택의 발코니든 건축물의 노대, 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의 1.5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거 건축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이거 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게 이해 가세요, 이거? 난 이거 쓴 사람한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이걸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노대, 그러니까 건축물에 발코니 있잖아요. 발코니를 우리가 뭐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면적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바닥 면적에서 조금 이제 봐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지금 실내예요. 실내. 이쪽이 실내예요. 건물 안쪽인데 요만큼 이제 튀어나온 게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여기가 실내인데요. 자, 그 발코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건물 안쪽이고 이쪽이 건물 바깥이에요. 이쪽이 외예요. 근데 이쪽은 이제 그 발코니는 이제 튀어나온 면적인데 이 전체 면적을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할 거냐. 이쪽에 여기 실내니까 여기 바닥 면적이 있을 거고 여기도 이제 바닥 면적이 존재하는데 그럼 얘도 여기에 다 합쳐서 똑같이 계산할 거냐. 아니요.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면적인데 거기 보면은 뭐 1.5m를 곱한 값을 빼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발코니가 보통 보면은 실제 길이가 여기 한 1.8m 정도 돼요. 1800. 자, 1.8m 정도 나오고요. 여기 길이를 한 4.5m 할까요? 여기 4.5m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발코니는 이제 서비스 면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전체 면적을 1.8 곱하기 4.5 해가지고 산입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지문에서 가장 긴 거기 보면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를 곱한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가장 긴 길이가 1.5가 아니라 요만큼. 요게 가장 길잖아요. 4.5.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1.5를 뺍니다. 1.5m를 빼는 거예요. 좀 더 빼야 되겠다. 1.5m 빼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얼마냐면 여기 1.5 빼니까 이 부분은 얼마예요? 0.3m잖아요. 그쵸? 0.3m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5m를 빼고 이 부분만 지금 빗금친 부분 이 부분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를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일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는데 가장 긴 쪽에서 1.5m를 뺍니다. 그러면 요 지금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4.5 곱하기 0.3 이렇게 되죠. 4.5 곱하기 0.3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35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산해봤는데 한 1.35 나오는 것 같아요. 1.35 제곱미터만 지금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여기에 넣어서 같이 바닥 면적으로 연면적으로 함께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코니를 전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이요. 3번. 이건 3번은 이제 앞에 필로티. 이건 별표하시고요. 그 두 번째 줄. 자, 필로티나 그 중간에 보면 저쪽에 끝에 보면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자, 필로티나 그 중간에 보면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는 그 밑에 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항상 별표하세요.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밑에 보면 자, 승강기의 탑이에요. 혹시 답으로 놨으면 좀 고쳐주시고요. 승강기 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도 별표하시고요. 자, 다락인데 층고가 1.5m 그리고 경사진 지붕의 경우에 1.8m 이하인 것. 굴뚝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키워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예요. 자, 아까 이제 아침에 그 눈썹이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다락이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다락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2층이다. 그리고 여기가 1층이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지붕하고 맞닿으면 이 부분이 다락인 거예요. 그쵸? 여기가 다락이에요? 다락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경사지붕이잖아요. 이게 경사지붕이죠. 경사지붕인데 경사지붕의 높이가 1.8m 이하인 경우 경사지붕의 높이가 다락인데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 다락은 여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8m일 때 1.8m 이하일 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옥상이에요.
옥상인데 여기 높이가 여기를 이제 다락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높이가 1.5m 이하. 그러니까 1.5m면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가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구조죠, 보통은. 그러면 1.5m면 이런 경우에도 이쪽에 다락 이 부분,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외워야죠. 다락이 1.8m 이하인 것, 그리고 그냥 일반 평지붕이라면 1.5m 이하인 지역에 1.5m 이하인 바닥, 그 다락의 바닥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자, 거기 그 공동주택으로 뭐 설치한 뭐 그건 다 필요 없고요.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공동주택이 아파트니까 아파트 안에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그 옆에 생활 폐기물 보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금 다 바닥 면적을 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연면적을 볼게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죠. 그래서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용 면적, 피난 안전 구역, 대피 공간의 면적은 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자, 저 밑에 거기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용 면적 있죠. 이건 별표하시고요. 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건물에 용적률과 관련 없이 그냥 연면적을 묻잖아요. 거기에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따 문제 보고 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또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자, 지하층과 일단 별표해 주세요.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용 면적 이 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자, 밑에요. 층수를 볼게요. 승하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데 보면 이게 건축물이 이렇게 이제 옥상에 가보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맨 위에 가면 옥탑방 있죠. 옥탑방. 제 옛날에 옥탑방에서 살아봤거든요. 네. 여름에 덥고, 신림동에서 옥탑방에 살았는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옥탑이 이렇게 있어요. 옥탑이 있고,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줄넘기 하고, 막 여기 막, 뭐 별거 다 합니다. 밤에 이제 애들 와가지고 이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심심하면 여기 뒤에 관악산 있었는데, 관악산 가가지고 이제 또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랬는데, 이 옥탑, 그래서 이게 여기 임대인 입장에서는 옥탑에다가 세를 주잖아요. 세를 주는데, 이게 만약에 면적이, 옥상 면적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옥상 면적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옥탑방의 바닥 면적이 옥상 면적의 8분의 1을 넘어가면 이걸 하나의 층수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옥탑방을 작게 짓는 거예요. 층수가 되면 안 되니까. 용적률 제한을 받기 때문에 층수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탑방의 바닥 면적을 8분의 1 이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옥상 바닥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옥상 바닥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만 짓는 거예요. 8분의 1 이하로만 짓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8분의 1 넘어가면 하나의 층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용적률 제한이라서 건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피하려고 8분의 1 이하만 지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양가로 5번 맨 밑에 보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된다. 그겁니다. 8분의 1이 넘어가면 하나의 층수가 돼버리니까. 용적률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입한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되지? 안에 보면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공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층수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뻥 뚫려 있으니까 이걸 그냥 하나의 층으로 봐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그냥 여기 높이 계산해가지고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겠다. 만약에 이게 높이가 예를 들어서 12m다. 라고 하면 3층짜리 건물이구나 라고 본다는 거죠. 4층씩으로 4m마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4 곱하기 3 하면 12가 나오니까 자 12m라면 4층짜리 3m 3층짜리 건물로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게 2번이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입한다. 세 번째,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이런 건물 많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산 앞에 가면은 코끼리 빌딩 옛날에 국제상사 아세요? 안 보셨어요? 어디 좋은 데 사시나? 예, 용산 앞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게 그거잖아요. 전 장군이 빼앗은 건물이잖아요. 그게 국제상사 망했죠. 신발 만들고. 근데 이렇게 건물이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앞에 도로가 있고. 이 건물이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도대체 저게 몇 층짜리 건물이냐 항상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가장 높은 층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높은 층수 기준으로 한다. 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빠진 건 없습니다. 빠진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건축법은 우리가 다른 법하고 좀 틀려서 절차가 없죠. 절차가 있긴 있는데 뭐 그냥 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절차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도 뭐 나오지 않고 뭐 건축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 뭐 신고할 때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책 보면서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잠깐 쉬셨다가 그 저기 오늘 받으신 계산 문제 먼저 할까요? 그러면 체크하기 전에 예 계산 문제 한번 해보고 갈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예 10분 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